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61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효입니다. 마련도 똑같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아서 저희 공지에도 남겨놨듯이 이제 우리 정박님과 함께하는 독서클럽 네,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라 했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반응 엄청 좋았죠. 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뭐 토요일 매주 토요일 그러니까 1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4번을 나오시는 거라 조금 부담이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오셔서 일찍 마감이 좀 됐고 신청하신 분들은 가능한 하여튼 오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제 일단 선정은 다 끝났고 선정이라 할 건 없는데 하여튼 뭐 저 선착순으로 신청은 다 끝났고 네. 저희가 그분들께는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숫자가 좀 넘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번에 그 네. 북클럽에는 정민현은 안 온다. 그래서 혹시 뭐 그것 때문에 신청하신 분 계시면 취소하셔도 좋다. 제가 했어요. 진짜로 했어. 네. 2명이 취소했습니다. 진짜. 2명이 취소. 근데 뭐 그냥 갈게요. 네.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네. 저 뭐 취소하신 분 이제 빼고 정민여가 안 나온다면 저는 뭐 안 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로 있으시더라고. 생각보다 근데 별로 없는데요? 2명밖에 2명이면? 취소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니, 자존심 상하는데요? 그거를 이게 명문화에서 나한테 보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희극적이지 않습니까? 텍스트로 정민여가 안 와서 진짜 안 오겠다고? 나는 그냥 뭐 예를 들어 그 토요일엔 일정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뭐 갑자기 뭐 일이 그렇죠. 생겼습니다. 핑계를 댈 수는 있는데. 책 읽을 시간이 없네요.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정민여가 안 오니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약간 사실 반농 반진으로 한 거거든요. 네. 정민이 안 온다고 그랬더니 그럼 저는 못 가겠다고. 뭘 기대하시고 독서클럽. 여러분 이거는 책 읽자는 모임입니다. 건전하게. 네, 누구 뭐 구경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민영의 낭낭한 목소리가 듣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하고 이제 단톡방 만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공지를 했어요. 네. 이 독서 모임 하는 1월 한 달 내내 네. 이 톡방 내에서 네. 저 연애질 금지. 혹시라도 뭐 어디 작업 걸고 이러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네. 이 연합 분위기 조성해치는 사람들. 그걸 노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미리미리 그래서 네. 단둘이를 쳐놨습니다. 그런 단둘이 분들은 쳤어요? 미리 저 나가시라고. 잘하셨네. 그건 나 혼자 해야 된다고. 독식이야, 독식? 네, 하여튼 1월 한 달간 책 읽는 동안은 여러분 연애 꿈도 꾸지 마십시오. 네, 책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네. 자, 그렇게 저희 이제 1월 달에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네. 또 이번 해보고 이제 반응이 좋으면 뭐 3월이나 추후에 뭐 더 발전시키는 방법을 한번 또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61번째 61회 일당백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뭐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요즘 자꾸 한 2-3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왜 이렇게 묶어가는 자꾸 거죠? 욕심이 맞들리셨나봐. 그러니까 이게 무한도전도 처음에 네. 자꾸 이제 하나하나 하다가 나중에 무슨 특집 하면서 자꾸 뭐가 이렇게 쌓여. 이렇게 하면 근데 청취율이 올라가나? 우리 듣는 게?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책을 하면? 단발적으로 단기간에는 약간 상승하는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욕심을 좀 버려야지. 네. 그 욕심을 못 버리시더라고 우리 정말. 자꾸 오늘 무슨 특집입니까? 그래서 어떤 패키지인가요? 오늘은 좀 우리가 흔히 일상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 뭐 우리가 거창한 이야기도 좋은데 네. 사회와 역사 그리고 뭐 우주와 자연 이런 이야기도 좋은데 뭐 너무 그런 데 집착하다 보면 우리 삶이 좀 무기력하게 느껴지잖아요. 우주의 역사가 몇십억 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 고작 몇십 년밖에 안 되고 또 사회 역사의 어떤 큰 힘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너무 좀 사람이 좀 초라해지고 힘이 좀 왜소해지는 느낌을 가지는데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글이 있죠. 흔히 말하는 우리 에세이라고 하죠. 수필. 이런 수필 같은 경우는 우리 살아가는 일상의 나날을 통해 가지고 정말 좀 작은 것이 소중하고 이 작은 것이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아주 큰 힘이 된다.
와, 정말 진짜 멋지지 않아요? 정민이 작은 거 싫어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작은 건 싫어하는데 저 지금 되게 감명받은 게, 그러니까 막 우주의 역사, 막 이런 거, 사회 뭐 이런 걸 막 말씀하시다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건 아주 일상의 소소한 거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 딱 와닿는 거예요. 요즘 너 자주 감동한다. 아니야, 나 진짜 감동받는 지점에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 그 너무 낮아져. 아니야. 연말, 연초 뭔가 되게 들뜨면서도 그러면서도 되게 외로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막 오히려 크리스마스 뭐 이런 연초 이러면은 막 신나는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끌벅적함 속에서 나만이 느끼는 공허함이라든지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되게 오늘 위로해주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왜요? 정영진 씨 아니에요? 아니, 이러다가 우리 정민요. 네, 왜요? 정상인 되겠어. 그럼 정민여가 여기 왜 있냐. 나 너무 범주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네. 짜기 좋긴 뭐가 좋아요. 뭐 돈도 큰 게 좋지 뭐. 아유, 방송 왜 그렇게 자기적으로 가요? 자연스럽게 가면 그러니까 되잖아요. 요게 이제 진짜 느낀다는 거죠? 네, 진짜로. 아, 그래요? 아, 감동받았어. 일상의 지금. 소소한 것이 내 삶을 오히려 지탱해준다? 네. 아, 백이 아니라. 구두가 아니고. 백도 소소하죠. 백이랑 구두 같은 것도 아주 작은 행복을 거예요. 주는 거죠. 네. 그게 소소한 거예요? 아니 요즘 소확행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네.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감을 주는 것들. 얘 백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러시는데 지금. 백도 물론 얼마짜린데요 얘가. 조용해요. 아니 그런 소소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다. 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더 에세이를 찾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장르 같은 경우는 뭐 시든 소설이든 물론 작가의 개인적인 개성이 표출되지만 네. 사실 수필이라든지 에세이에서 가장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 어떤 정말 글이 곧 인격이다. 네네네. 문체가 곧 인격이다 하는 것들이 아. 이 에세이 장르만큼 잘 드러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에세이는 약간 나이가 좀 있는 분들께 더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에세이 하면 가장 피천덕 선생, 네. 그 금화 피천덕 선생 같은 경우는 바로 수필이라는 게 결국 중년의 문학이다 이거죠. 좀 어느 정도 인생의 삶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맞아요. 또 글을 쓸 때 아주 잘 어울리는 장르가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똑같이 멋진 말을 써놨어도 네. 젊었을 땐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쓴 글은 뭔가 이거 와닿질 않아요. 똑같은 텍스트인데도 희한하게 메시지가 뭐냐보다도 메신저가 누구냐가 중요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하여튼 에세이는 약간 좀 이 극한까지 좀 갔다 온 분들이 네, 그냥 이 평범하게 살았던 분들 말고 좀 이렇게 극한까지 우여곡절이 갔다 온 있었던 분들이 분들. 대체로 좀 글이 좋은 것 같아. 뭐 그러니까 사실 좀 수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 메테르링크의 파랑새하고 비슷하죠. 네. 여러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가장 좋은 것은 돌아오니 바로 내 집에 마련돼 있더라. 네. 내 고향에 마련돼 있더라.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수필이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 그래서 네. 사람들이 좀 지금 말씀대로 연말이라든지 연시에 여러 가지 좀 들뜨고 이런 마음이 있고 세상은 또 이렇게 한 해가 또 다사다난하고 항상 파란만장한데 이럴 때 과연 나는 내 안에는 항상 허무하게 느껴지는 허망하고 이럴 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눈이 내릴 때 그 눈을 내 밤에 한번 맞아도 보고 또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음식도 같이 먹어보고 따뜻한 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런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어떤 내용이 된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들.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수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약간 변기에 앉아서 많이 읽지 않으세요? 수필을 네, 그렇지 않아요? 딱 좋죠. 그렇죠. 아 그거 치질 안 좋아요. 예, 그렇죠. 변비엔 치질의 직방이 아니라 그 아주 쥐약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거. 오래 앉는 습관 자체가 안 좋아요. 어. 화장실에서 책 보는 게 공부를 하건 책을 보건 그게 제일 잘 집중도가 들어온다고 그러던데. 높으니까. 난 무조건 앉으면 바로 그러니까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책을 읽는다는 게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보통들 그렇게 많이 하신다. 주로 막 저런 거, 좀. 그렇죠. 왜냐면 이게 소설 같은 거는 계속 빠져서 계속 봐야 되니까 이게 나중에는 막 다리가 저리는데 수필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끊어도 뭐 똥 끊듯이 또 끊어도 되니까 바로 뭐 화장실에서 읽기도 하시긴 하죠. 아유, 뭐 화장실 얘기를 꺼냈냐 갑자기.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에세이는 뭐 하나는 아니고. 네, 뭐 우리 한국의 수필가 하면 대표적으로 피천덕 선생이 떠오르죠. 교과서에 항상 2년. 그렇죠. 2년도 배우고 참 좋은 수필들이 많죠. 네. 그리고 좀 물론 좀 비판을 받는 대목도 많습니다만 그 피천덕 선생의 수필.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금부터 한 8년 전 2010년에 세상을 이제 떠나셨는데 네. 바로 법정 스님. 우리 지금 감옥에 계신 분이 아주 좋아했던 감명받은 무소유. 아, 무슨 이거 너무 싫어.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그 무소유라는 게 뭐 모든 걸 가지지 말자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가지지 말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좀 네. 그렇게. 피천득 선생과 법정 스님. 그리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그게 좀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소재로 삼아 가지고 썼다고 한다면 네. 또 수필이라는 게 조금 무거운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가벼운 수필을 미셀러니 경수필이라고 경수필. 하고 에세이를 좀 중수필이라고 좀 무겁다고 하는데 그 사회와 역사를 주제로 아주 한국 사회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네. 이영희 선생인데 본인은 리영이라고 네, 리영이. 항상 자기 이름 불러달라고. 왜요?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출신이에요? 예, 평안북도 출신이시죠. 왜 맞잖아요? 왜 비웃어? 아니 그래도 국적은 한국이야. 이건 뭐 북한 사람은 아니에요. 북한에서 넘어오셨지. 예, 그렇죠. 언론인으로 사실 뭐 그 합동통신 기자, 조선일보 외신 부장, 그리고 한양대학교 교수, 한겨레신문 논설 고문 아주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셨고 이분 같은 경우를 프랑스의 르몽드라는 아주 유명한 신문 있지 않습니까? 네. 르몽드에서는 이영희 교수를 가리켜서 한국 대학생들의 사상의 은사, 사상의 스승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근데 또 다른 우리나라 이제 정권에서는 의식화의 원흉이다. 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깜빵에 보내고 좌파예요, 좌파로 좌파. 만든 원흉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좌파, 우파, 물론 이분이 사회주의적 인간관이라든지 사회주의적 지향에 상당히 선호했고 네. 그런 건 맞는데 본인이 나중에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1991년 소련이 몰락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보면서 인간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 공부도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하루빨리 이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이 속세를 떠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정말 이제 뭐 한국 사회 역사에서 나름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죠. 그 이영희 선생이 있고 또 이제 정말 우리가 또 수필하면 88년 이후로 이분이 수필의 대명사가 됐죠. 현대사의 전기에는 피천덕 선생이 있었다고 한다면 후반기에는 지금까지 이분의 수필이 가장 크죠. 바로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네. 이거 들어봤다 이거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혁명당 사건이라 해가지고 네. 당시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관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이런 조직 사건, 공안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네네. 20년 20일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28세의 젊은이가 들어가서 48세, 49세에 나온 거죠. 젊은 시절 여기다 다 바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쳤다기보다는 뺏겼다고 봐야지. 아 그렇네요. 잘 표현이 잘못됐네요. 아직 무슨 업적을 잃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실 정치권에서 그 한명숙 총리 이런 분들하고 다 연결되죠. 그 한명숙 총리의 남편이 박성준 교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분하고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인데 그분하고 같이 통역당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한명숙 총리 남편 되는 박성준 교수도 13년간 징역살이 하셨고 또 지금 예전에 이제 2000년대 뉴라이트의 대부였던 안병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그분하고도 다 연결되는 그 그룹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결국 하면서 이 감옥 생활을 참 징역살이 20년 하면서 거기서 얻는 인간과 사회와 이런 고민과 사색을 담아가지고 정말 아주 좋은 글들을 쓰셨죠. 안병직 교수도 에세이 쓰지 않았어요? 안병직 교수는 안병욱이라고 송실대 안병욱이다 참.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많이. 네. 자, 이게 4명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거는 계속 끝까지 이제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겨레의 칼럼도 쓰신 녹색평론이라고 우리 90년대 이후로 더 이상 이제 좌와 우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생태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그 녹색평론이라는 잡지를 통해 가지고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우리가 공동체가 살아간다는 것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바로 그렇게 녹색평론을 지금까지 내고 계신 김종철 선생의 칼럼에서 한 편. 그리고 녹색평론의 김종철. 그리고 아주 유쾌한 분이죠. 그 시인이자 소설가인 성석재 선생.
이분이 아주 정말 재미있는 일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술은 누가 따르는가. 첫눈이 내리면 하나의 생활의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유쾌한 읽고 나면 정말 산뜻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도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불가능이라 봅니다. 6명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사람도 많지만 사실 피천득, 법정, 신영복, 리영희, 성석재, 뭐 김종철 이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여튼 뭐 나머지 분들 다 단독으로 사실 네. 여기 소개돼도 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6명을 모아서 패키지로. 이거 뭐 도대체 연말 특집. 연말 특집, 네, 특집입니까? 좋습니다. 연말 특집으로 그럼 여러분께 선물 드린다는 생각으로 올해는 못 하겠네요, 그죠? 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하다 보면 사실 끝도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래서 네, 요 그 대표적인 수필들 네. 잠시 소개. 설명해 주고 뭐 대목들을 뭐 한 구절씩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죠. 뭐. 네. 자, 피천득부터 갑니까? 네네. 네, 피천득 선생의. 이분 워낙 유명하죠. 피천득 선생은 시인인가? 저는 일단 이름부터 너무 특이해서 옛날에 그쵸. 어렸을 때부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그건 요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전에 우리 뭐 천안성 뭐 이래갖고 뭐 그런 게 마골피. 있었어요. 네, 뭐 마골피였더라? 천방지축 그래 천방지축 마골피라고 그 7개 성이 뭐 천안 성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거기에 정씨 들어가요? 야 안 들어가요? 정씨가 우리나라 4등이야. 아 그래요? 우리 4명 중에 3명이 정씨고 어떻게 정씨가 들어가니? 근데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름에 피씨인데 또 천자까지 들어가나? 그치. 득도 사실 이름에 이때 좀 센 느낌이어가지고. 피천득 할 때 천이 그 제가 알기로는 하늘천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천방지축 마골피 할 때는 네. 천이 이제 일천천자고. 네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리고 피천득 선생이 아예 그 피가지변이라고 우리가 보통 성씨를 소개할 때 자기를 김씨라고 안 하잖아요. 김갑니다. 네, 이렇게 김갑니다. 해서 예. 이렇게 피가의 변명이다. 네. 이런 수필까지 쓴 적이 있어요. 이게 본명이에요. 근데 피천득 이런 이름이? 네. 피씨라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죄송한다기보다 왜 하필 피시냐 이거죠. 사람들이. 피씨 진짜 주변에 정말 없는데. 요즘에 많이 한 6천 명 있대요. 피씨가요? 네. 피노키오. 아니 난 PC예요? 나 그래서 너 그거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PC방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피시. 야, 너 피노키오로 PC방보단 피노키오가 낫다. 뭘 잘라먹네. 아, 진짜. 그래, 너 가져라. 피자는. 그래서 이분이 피자 너 가져. 이분이 피가지변에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우리 조상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성을 뽑았는데 피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성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모씨가 나왔다는 거예요. 모가가. 털모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털은 피부 가죽에 붙어갖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좀 더 근본적이라서 다시 물리고 피를 받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아, 재밌네. 또 성은 피가라도 뭐 옥간자 맛에 다닌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상당한 양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통 피시 직업이 의원이었대요. 의사였대요. 닥터였대요. 그래요? 네네네. 중인 정도는 중인. 그렇죠. 중인이지만 그렇지. 이제 그 의가 되려면 벼슬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금의 몸을 이제 진찰하려면. 그래서 이제 옥관자. 이게 다는 게 허락이 됐다. 옥관자 달려면 이제 아주 벼슬이 높아야 되는데 그래도 피가라도 그러니까 옥관자 다는 맛에 다닌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죠. 이분도 그렇게 아주 생각이 깊으시고 뭐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교적인 그 어떤 틀 안에서는 많이 못 벗어났나 보네. 근데 내가 양반인 게 뭐 이렇게 중요해? 맞아. 아니 그 부친이 가죽신 장사래요. 돈을 많이 버셨대요. 네. 그러니까 피시가 가죽이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갓바치 해가지고 가죽 가지고 일을 하면 아주 천한 직업으로 천대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인격증에 보면 갓바치가 갓바치 나오는데. 나오네. 예전에 브랜드도 있었어요. 갓파치 있었죠. 네. 그게 바로 갓바치에서 나온 것 같아요. 난 맨 처음에 갓바치라는 걸 보고 이탈리아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나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는데. 아 그래? 지방시 갓바치 뭐.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약간 이탈리아 느낌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순 우리말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 지금 말씀대로 이름도 이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본래 자기가 그 천덕이라는 이름도 좀 센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본래는 천덕 하늘 천자 얻을 적 하늘에서 얻었다. 그만큼 귀한 자식이다 이런 뜻인데 호적에서 이름을 넣을 때 실수로 일천천자를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지금은
그럼 저 주민등록상에는 일천천자예요? 네.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좀 가난하게 살았는데 가난하다기보다는 뭐 이제 아주 부자가 못된 게 본래 이름 획수에서 그게 한 장이 모자라가지고 일천천이 들어갔으면 내가 아주 돈이 많아 뭐 이런 농담을 이제 적어냈죠. 그래도 뭐 이름을 그렇게 또 날리셨는데 뭐. 그렇죠. 뭐. 한 번 들으면 잊지 못할 이름이니까. 이런 이름들은 이름 너무 특이하면 또 안 좋은 것 같기도 해.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이 참 삶은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가 보면 조실부모했던 전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살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천혜고가 된 거죠. 10살에. 근데 어쨌든 뭐 또 주변에 돈은 좀 남겨놓으셨는지 네.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배려와 도움으로 10대 때 중국의 상하이 호강대학이라고 유학을 가셨고. 예. 그 옛날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1910년생이에요. 1910년. 근데 어릴 때 조실 부모 했는데 돌아가신 거는 2007년. 98에, 우리 나이 98에 돌아가신 거죠. 엄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천득을 누리셨네. 그렇네요, 진짜. 천수를 누리셨네. 엄마, 아버지의 그 목까지 다 살고 가신 수도 있죠. 야, 진짜 이런 분들은 한국 현대사를 그냥 다 몸으로 훑고 다 지나가셨어요. 겪으신 분들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상하이에 가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도 아주 자기가 참 존경하고 같이 계속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네. 또 그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는 춘원 이강수 네. 그 여기 집에서 교과서에서 보던 역사 속 인물들 다 나오네요. 춘원 이강수 집에서 한 2, 3년간 하숙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박정희 집에서도 뭐 살고 이런 거 아니야 혹시? 혹시 방망이 네, 닦는 노인. 노인 아시죠? 네. 바로 그 윤호영하고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예요. 평생의 지기였고.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죠. 이분. 그럼 진짜 쓸 것도 많겠다. 왜냐면 내 주위에 워낙 다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거의 이러니까. 포레스트 검프 수준. 네, 그 일화만 써도 사람들이 다 관심 있게 읽을 거 그리고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 영문학 교수로 영어 교육과 뭐 이렇게 서울대 영어 교수로 오래 하셨는데 네. 사실 이분이 45년 해방 이후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미 군정청에 영어로 관련된 재산들 나눠주고 하는 거 있죠. 적산 불안. 정말 돈을 벌려고 작정해서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죠. 그죠. 근데 뭐 그래도 딱 그거 하고. 양심적으로. 네, 학교로 돌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주 깨끗하게 살고 가셨고 또 이분이 이제 그 따님이 이제 막내딸이죠. 그 이남일녀를 뒀는데 막내딸이 지금도 미국에서 유명한 물리학자 여 교수예요.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피서영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고 그 바로 아들이 우리나라에도 유명하죠. 그 용재온일 아시죠? 네. 그 용재온일이 일종의 클래식의 아이돌이라고 그 그쵸, 디토라는 그쵸. 그 앙상블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 디토에서 활동했던 바로 스테판 제키브가 바로 이분의 외손자예요. 바이올린을 담당했던 스테판 P 제키브죠. 그 이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바이올린 용재훈이. 담당했던. 예, 용재온일 바로 비올라 담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뭐 재미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네네네. 피천득 선생의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가 좀 되셨죠? 200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07년 정도. 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떤 사람들 평생 천상 소년이었다 이거죠. 항상 소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고 네. 너무 이런 세말한 것, 일상에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큰 테두리가 있는데 역사라든지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그거를 좀 외면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비판한 분도 계셨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다 보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사실 우리 내면의 작은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 또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네. 이거 피천득님의 에세이는 그래서 뭘 소개를 좀 해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좋은 게 많은데 네. 특히 이제 그날이라고 이거는 어릴 때 처음 듣는 네, 부모를 잃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머니를 그러니까 여인 나를 떠올리면서 수필을 쓴 건데 이분이 딸에 대해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네. 딸을 소재로도 수필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엄마를 잃은 소년이 그런 느낌이 자라가지고 애 아빠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애 아빠가 돼가지고 내 딸을 또 잃고 내가 저 세상 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들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 가지 불안감 중에 첫 번째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나를 두고 떠나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은 부모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두고 저 세상 갔으니까 내가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이제 성장을 했단 말이죠. 성장을 했는데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두고 내가 먼저 가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또 불안감들. 전 자식이 죽을까봐 걱정되던데. 아, 그래요? 그런 걱정도 막.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이별 컴플렉스라는 게 아주 크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백록담, 정지용의 백시 백록담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정지용이 한라산 올라가는 과중에 어떤
암소, 송아지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린 송아지가 말을 보고도 엄마하고 달려든다 이거죠. 엄매하고. 그걸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에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내 자식도 혹시나 우리가 부모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이 대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날에 보면 좀 나타나죠. 이런 어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모 상실의 컴플렉스라고 해야 될까. 네. 이런 것들이 사실 20세기 지금 말씀드린 정지용이라든지 김기림이라고 아주 유명한. 네. 아시네. 들어봤어요. 예. 시인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인 겸 비평가인데. 네, 맞습니다. 왜 일어나려 그래요, 정영진 씨? 자리 박차고 나가려고요? 고민자 때문에 할 일이 없네, 내가. 맞습니다. 김기림 나비와 바다 해가지고 네. 나비가 바다가 배추밭인 줄 알고. 제가 이 시를 진짜 좋아했어요. 네, 네. 이 뭐야. 냉혹한 현실에 대한 나비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나비와 바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막 학창 시절에 음. 고등학교 때 이제 막 뭐야. 쓸데없이 막 연예인 준비한다고 막 서울로 막 나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부천에서. 그때 거기서 너무 냉혹한 현실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시를 읽는데 너무 감명 깊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회에 나가면 너무 이런 험난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를 이제 좀 해석하자면 네. 정민은혜란 나비가 네. 그 배추밭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향해 가는데 바다가 그냥 배추밭이겠거니 푸르니까 그렇게 바다를 갔는데 알고 보니 정말 이게 냉혹하고 청무밭.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좋아하셨구나. 이름이 뭐라고? 김기림의 나비와 바다. 교과서에 또 실렸던 시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알죠. 근데 이 김기림 시인도 바로 길이라는 시에서 바로 그 엄마 이런 컴플렉스를 말하고 있거든요. 길은 수필로 볼 수도 있어요. 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네.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녀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마을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나와 내 뺨에 얼룩을 씻어준다. 요게 이제 김기림의 길이라는 제가 중간에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 네. 여기도 보면 그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것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반에 나라를 잃어버린 컴플렉스들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된 거 아니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시대 때는 많이 좀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을 당시 아닌가요? 그때 평균 수명이 길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웬만큼 나이 성장할 때 되면 이제 또 돌아가시고 근데 좀 더 일찍 어떤 사별이라든지 삶의 어떤 진실과 대면하는 순간이 빨리 왔겠죠. 네. 바다와 나비. 굉장히 저를 절망케 했던 그 시를 소개를 좀 짧으니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비와 바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 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멋지다. 네. 말이 단골 시험 문제였는데 그래? 허리에 새파란 초생.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은 뭐야? 이거 뭐였지? 까먹었어요. 이거 뭐 이게 어떤 걸 상징하는 건지에 대한 게 시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좀 안 났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런 뭘 상징한다. 이건 정답은 없는데. 네. 그럼 나중엔 그 작가도 나는 그런 뜻을 쓴 거 아니라고 시험 문제에서는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도 있다잖아요. 갑자기 저희가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에세이 시간에도. 시가 에세이고 사실은 그렇습니까? 보석 같은 어떤 표현들이 많죠. 네. 자, 피션득의 그날. 네, 그날은 이런 거죠. 네. 자기가 루신 아시죠? 우리. 네. 아버지의 병환이란 글을 읽다가 50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을 해당하게 됐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여기는 이제 피천득 선생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네. 근데 엄마의 고향은 평양 쪽 근처였어요. 평양 가까이 있는 강서라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요양을 하러 강서를 갔는데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피천득이 어린 10살짜리가
집에서 일하던 아저씨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쭉 설명되어 있는 거죠. 나는 차창을 내다보며 울었다. 아저씨가 나를 달래느라고 애쓰던 것이 생각난다. 울다가 더 울 수 없으면 엄마 생각했다. 그리고는 또 울었다. 그러다가 울음이 좀 가라앉았을 때 나는 멀리 어린 송아지가 엄마 소 옆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왠지 그 송아지가 몹시 부러웠다. 기차는 하루 온종일 달렸다. 산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다. 평양은 참 먼 곳이었다. 아주 탁탁탁탁 끊어지면서도 아주 이 감정이 너무 많이 과다 노출해가지고 우리를 좀 심파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드러나는 거죠. 아, 산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나오는 거죠. 강서 약수터 엄마가 유하고 있던 그 집 앞에서 마차를 내리자 나는 엄마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갔다. 또 울어요, 정박님? 아니. 여기가 운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뭐 이제 다시 할게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오늘 잘못한 거 없어. 이거 끊고 다시 할게요. 다시. 자 그냥 다시 할게요. 아니 뭘 울어 그냥. 자 다시. 엄마는 눈을 감고 반드시 누워 있었다. 내가 왔다는데도 모른 체 하고 누워 있었다. 나는 울면서 엄마 팔을 막 흔들었다. 나는 엄마를 꼬집었다. 넓적 다리를 팔을 힘껏 꼬집고 또 꼬집었다. 엄마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엄마의 뺨은 차갑지 않았다. 자, 요렇게 이제 가다가 결국 이제 엄마는 그 아빠가 돌아간 이후에 이제 아주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애를 잘 키워야 되는데 젊은 나이에 또 과수댁이 되니까 행실이 내가 조금이라도 흠잡히면 또 애한테 안 좋다 생각하니까 마침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같아요. 그 오키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엄마가 오키는 나중에 자라가지고 그 엄마 때문에 나쁜 소리 들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사랑과 이걸 포기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조심하게 살아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엄마는 이제 평양에서 돌아가셨다 이거죠. 아마 자기가 세상 떠날 것을 알고 고향인 평양으로 가시지 않았나 한다. 평양 사람이 타양에서 죽게 되면 머리를 평양 쪽으로 두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저는 이 말을 여기서 처음 봤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노신의 아버지의 병화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옆에 이제 봐주는 아주머니가 계속 아버지 소리를 내서 부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평온한 아버지 얼굴이 자기가 자꾸 소리를 내니까 갑자기 긴장되고 눈이 약간 움직이면서 괴로워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청각이 마지막 그 남아있는 감각이라고 뭐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계속 아버지 자꾸 옆에서 크게 부르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계속해서 최후의 숨을 거둘 때까지 자기는 그 소리를 크게 부르고 아버지는 좀 괴로워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오히려 그 목소리가 지금도 내가 그 아버지 부르던 내 목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문득 그것이 내가 아버지에 대해 저지른 최대의 잘못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 노신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의식이 있어 내가 꼬집는 줄이나 아셨더라면 나도 마지막 불효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을 하고 생각해 본다. 그래도 나는 엄마를 꼬집어가지고 의식이 있었으면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한번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었다 이런 거죠. 참 이게 이 대목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날이는. 어머니가 그 임종을 못한 건가요? 그럼? 임종을 못했죠. 네.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돌아가신 모습만 이렇게 네. 본 거군요. 이런 거 너무 상상하기 싫어. 엄마가 죽는다는 거. 근데 이제 삶의 현실에 우리는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오히려 이런 글들을 읽어놔야지 그 순간을 대면할 때 오히려 좀 힘을 낼 수 있고 우리가 좀 견뎌낼 수가 있겠죠. 요즘 제가 이제 이런 게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제 나이 연세가 이제 한 환갑 정도 60 정도 지나셨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그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도 막 스스로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나중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나는 내 자식을 보면서 좀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스스로 막 하거든요. 10살 때 7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10살 때 엄마 돌아가신 분도 훌륭하게 자랐으니까 견뎌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 정민현은 친정 어머니랑 사이는 별로 안 좋아요. 아니요, 사이 엄청 좋아요. 아니 저희 엄마 바쁘셔가지고 일하셔서 바쁘셔서 자주 못 만날 뿐이지 사이는 엄청 좋다고요. 정영진 씨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그 마음이 또 있군요. 아니요, 진짜 사이 좋다니까. 어떻게 전화 연결해줄까? 부처를 한 번 안 가요. 아니 오해라고 오시겠죠. 그건 엄마가 오는 오시겠지. 거죠. 근데 참 바로 그날은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고 엄마에 관해서 또 소피를 쓴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참 어릴 때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유치원에서 몰래 빠져나왔어요. 순이한테 끌려다니다가 자기 이제 통학을 도와주는 집에서 일하는 누나였겠죠. 처음으로 혼자 큰 길을 걷는 것이 어떻게나 기뻤는지 몰랐다. 금시에 어른이 된 것 같았다. 그래서 약 파는 사람 연설하는 것도 듣고 자파상 유리창도 들여다보고 아이들 사업하는 거 구경하고 그러느라고 좀 늦게야 온 듯하다. 그래서 자다가 눈을 떠보니 깜깜하였다. 나는 엄마를 부르면서 벽장문을 발길로 찼다. 엄마는 달려들어 나를 끌어안았다. 그때 엄마의 가슴이 왜 그렇게 뛰었는지 엄마의 팔이 왜 그렇게 떨렸는지 나는 몰랐다. 너를 잃은 줄 알고 엄마는 미친년 모양으로 돌아다녔다. 너는 왜 그리 엄마를 성화먹이니 어쩌자고 너 혼자 온단 말이냐. 그리고 숨기까지 하니 벽장문에 숨었지 않나 보지. 너 하나 믿고 살아갔는데 엄마는 아무래도 달아나야 되겠다. 나들이 간 줄 알았던 엄마는 나를 찾으러 나갔던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그저 울었다. 이렇게 이제 엄마에 대한 우리 어릴 때 이런 기억들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우리 정미연은 애를 안 잃어버려 봤군요. 네. 근데 그런 순간이 오면은 진짜 블랙아웃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연습시키고 있어요. 우리 집 어딘지. 왜냐면 애가 미아 방지 그걸 안 하려고 하거든요. 난리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이름은 뭔지 엄마 아빠 이름 뭔지 집 주소 뭔지. 아, 그렇죠. 네. 이제 저는 잃어버린 적 있어요? 아니 뭐 크게 심각하게 잃어버린 건 아니고 네. 둘째가 이제 2돌 좀 지났잖아요. 이음이? 이제 문을 열고 나갔어요 혼자. 어이구. 아파트 현관문을요? 어이구.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안 그래도 나갈 참이었는데 네. 이제 뭐 우리 막 안에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혼자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가면 당연히 있을 줄 알고 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로 가버렸네. 와. 최근 일이에요? 네, 뭐 얼마 안 됐죠. 그래가지고요? 그래갖고 이제 야 어디 갔지? 진짜 그래서 난 이제 놀랐겠다. 일단 그 아파트 전체 현관을 막으면 얘가 못 나갈 것이다. 거기는 못 나가죠. 왜냐면 애 키가 작으니까 그치. 문이 안 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네. 난 거기를 일단 갔죠. 네. 굉장히 하여튼 그 상황에서 나는 아주 침착하게. 빠른 판단을 했다고 이제 보는데. 뭐야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자랑이야? 아내가 이제 아들이랑 같이 맨 꼭대기층부터 이제 하나씩 아. 타고 내려왔는데 네. 1층까지 내려왔는데 없는 거예요. 애가. 와. 그래서 그 사이에 벌써 나갔나 싶어갖고 경비 아저씨한테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뭐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애가 10몇 층인가 하여튼 올라가서 엘리베이터가 열렸나 봐. 거기 누가 타려고 이제 눌렀는데 네. 걔가 열리니까 거기서 네. 내려갔고. 들어가서 탔구나. 근데 그 사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애 2살짜리 애가 혼자 안 울었대요. 그 안에 갇혔는데. 울진 않았어요. 강심장일세. 그래서 그 아저씨랑 같이 둘이서 나중에 쫄래쫄래 한 10몇 분 있다가 오더라고. 아, 그러니까 아저씨가 좀 보호해 준 거군요. 엄마 아빠 찾으러 올 때까지. 뭐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했는데 하여튼 그 한 20분 뭐 맥스 30분 안 되는 시간이 제가 놀랐던 제가 원래 잘 안 놀래잖아요. 물론 이제 귀신은 무서워하지만 웬만하면 평정심을 유지하시죠. 꽤나 이게 좀 긴장했던 오. 내 인생이 몇 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 하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불과 들었지 20분 만에. 그렇게 쿨한 척 정영진 씨 맨날 막 애는 그냥 키우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엄청 쿨한 척. 아니, 잃어버리는 거는 조금 다르더라고. 아 당연하죠 그거는. 그 뭡니까 예전에 그 응답하라 1988 보면 네. 그 바둑 두는 그 아이 아버지가 평소에 아주 묻어나고 절대 아, 말이 맞아, 감정이 맞아, 없는데 맞아. 일본에서 무슨 지진이 났는데 아이가 맞아, 엎드려 있다니까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요. 나고 뭐 목이 쉬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 나오죠. 뭐 사실 아무리 평소에 뭐 쿨하고 무덤덤하게 보여도 한번 이게 감정이 폭발하면 화라산처럼 분출을 해버리는 거죠. 네. 저희 집에는 경험이야, 휴대폰 그거는. 서비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왜 애 위치 어디 있는지 이제 알려주는 시간마다 알려주는 그 서비스를 신청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 노나 이제 이게 애가 핸드폰을 도서관에 독서실에다 놓고 나가서 논다 이제. 근데 요즘 하도 험한 세상이니까 뭐 좀 도시 괴담이긴 합니다만 네. 예전에 뭐 미국의 마트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 네. 들은 것 같은데요. 그 마트에서 애하고 이제 쇼핑 이제 카트를 갖고 가다가 애가 사라진 거예요. 네. 바로 이제 즉시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 즉시 신고를 하면 거기는 친구가 접수되자마자 셔터문을 다 내려버린대요. 애가 못 나가게. 그래서 딱 이제 그래가 셔터문 내리고 추적을 해보니까 이미 화장실에서 애 벌써 머리를 누군가가 유의계를 해가지고 애 머리를 깎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렇게 하다가 잡아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애를 다르게 완전히 변장을 시켜 데리고 나가려고. 거기는 그래서 치밀하다. 그리고 바로 거기는 접수하자마자 바로 모든 셔터문을 내려버리고 못 나가게 일단.
일단 원천 동선을 봉쇄. 통제를 해오고 나서. 갑자기 우리가 왜 에세이 하다가 엄마 아이 잃어버린 얘기 뭐 이런 거 하다가. 결국 그래서 뭐 엄마 이야기 돌아가면 네. 그래서 자기는 엄마 같은 애인이 갖고 싶었다. 엄마 같은 아내를 얻고 싶었다. 이제 와서는 서영이가 자기 딸이거든요. 서영이나 아빠의 엄마 같은 여성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간절한 희망은 엄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나오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엄마와 나는 숨기내기를 잘했다. 그럴 때면 나는 엄마를 금방 찾아냈다. 그런데 엄마는 오래오래 있어야 나를 찾아냈다. 나는 다락 속에 있는데 엄마는 다락을 열고 들여다보고서도 여기도 없네 하고 그냥 가버린다. 하도 답답해서 소리를 내면 그제서야 겨우 찾아냈다. 엄마가 왜 나를 금방 찾아내지 못하는지 나는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나이 들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엄마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별했던 이야기들. 엄마는 항상 나를 보고 왕자 같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왕자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왕자의 엄마인 왕후보다 우리 엄마가 더 예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네. 그렇게 예쁜 엄마가 나를 두고 달아날까봐 나는 가끔 걱정스러웠다. 이렇게 났죠. 그리고 엄마가 나를 버리고 달아나면 어쩌냐고 계속 물어봤다. 그때마다 엄마는 3번이나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게 영영 가버릴 것을 왜 3번이나 고개를 흔들었는지 지금도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끝을 내죠. 엄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깔려 있죠. 좋네. 딸이 엄마한테 느끼는 감정과 아들이 엄마한테 느끼는 달라요. 감정은 너무 다르죠. 뭐 사실 내 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분명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뭐예요? 뭐 약간 애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있죠.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아마 엄마도 아들한테 느끼는 감정이 약간 네, 좀 있어요. 딸한테 느끼는 감정이 다를 거야. 아마. 맞아요. 달라요. 네. 딸도 없으면서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딸이니까 저랑 엄마랑 추첨을 사이의 해보면. 관계랑 또 이제 아들이랑은 또 좀 달라요. 아들이 이렇게 뽀뽀하자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설레마? 약간 심쿵할 때가 있긴 있어. 내가 너무 굶었나? 여기 있더라고 진짜. 달라. 그렇군요. 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숲이라면 비천대 가면 곧 인연이 생각이 나잖아요. 얘긴 많이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지. 도화서에 없었습니까? 안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삭고. 네. 아삭고? 아사코가 나오잖아요. 몰라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여자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한 일이 있다. 힘드는 출강을 한 학기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본래 성심여자대학이 이제 춘천에 있었죠. 춘천에 있다가 이제 80년대부터 부천으로 지금은 가톨릭 대학으로 다 통합이 됐죠. 아, 그렇구나. 네네. 가톨릭 대학. 그 수십 년 전 내가 17 되던 봄 나는 처음 동경에 간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10대 때도 뭐 그죠 일본, 중국 뭐 많이 잘 그래도 활동을 그러네요.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소개로 사회교육과의 미우라 선생 댁에 유숙을 하게 되었다. 그 집에는 하녀도 스승도 없었다. 눈이 예쁘고 웃는 얼굴을 아는 아사코는 처음부터 나를 오빠같이 따랐다. 아침에 나왔다고. 아사코가 조자죠. 조자. 아사히 신문 아시죠? 조일신문. 네. 아사가 조란. 그래요? 우리 아사달, 아사녀. 해를 뜻하죠. 그러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는 뭐 그런 거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하시죠. 아사. 네. 그래서 아사코라는 이름을 지었다. 성심유학원 소학교 1학년인 아사코. 네. 그러니까 아사코는 성심유학원을 다닌 거죠. 어느 토요일 오후 나와 같이 저희 학교까지 산보를 갔었다. 유치원부터 학부까지 있는 가톨릭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이 여학원은 시내에 있으면서 큰 목장까지 가지고 있었다. 아사코는 자기 신발장을 열고 교실에서 신는 하얀 운동화를 보여주었다. 내가 동경을 떠나던 날 아침 아사코는 내 목을 안고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제가 쓰던 작은 손수건과 제가 끼던 작은 반지를 이별 선물로 주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선생 부인은 웃으면서 한 10년 지나면 좋은 상대가 될 거예요 하셨다. 나는 얼굴이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사코에게 안데르센의 동화책을 주었다. 그 후 10년이 지나고 3, 4년이 더 지났다. 두 번째 동경에 갔던 것도 4월이었다. 아사코는 어느덧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영량이 되어 있었다. 영량에 남의 좀 윗사람의 딸들을 그렇게 네. 부르죠. 그 집 마당에 피어있는 목련꽃과 같이. 제일 처음 가서 어렸을 때는 스위트피라는 작고 귀여운 꽃인데 이제는 목련꽃 같이 조금 성숙해졌다는 거죠. 나는 좀 서먹서먹했으나 아사코는 나와의 재회를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날도 토요일이었다. 저녁 먹기 전에 같이 산보를 나갔다. 나는 아사코 신발장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을 뛰어가서 가지고 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 고왔던 그 우산을 연상한다. 쉘브레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사코의 우산 때문인가 한다.
쉘브르 우산. 아, 몰라요? 옛날에 커피숍 이름 중에 쉘브르 우산 진짜 많았는데. 네. 이 까트린 드네브가 나온 프랑스 영화. 뮤지컬 그래요? 영화. 뮤지컬 나오는. 바로 까트린 드네브가 네. 우산 가게였죠. 우산 가게 딸이고 이제 남자 A는 자동차 정비소 일하는 이제 네. 직공인데 네. 그 둘이가 사랑하는데 남자가 이제 전쟁터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 몸에는 벌써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잣집 아주 보석상하는 부자가 내 그 애까지 다 내가 잘 키우겠다고 네. 내하고 결혼해 달라 해서 오.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오. 그래 몇 년 지나고 네. 이 여자 주인공은 차를 몰고 네. 어디를 가다가 네. 기름을 넣으러 갔나요? 네. 또 주유소에 갔는데 그 남자를 만나? 그 주유소의 사장이 이제 바로 그때 몇 년 전 헤어졌던 그 남자가 다 있는 거죠. 다행히 주유소 사장이군요. 그랬을 겁니다. 주유소 사장인지.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정말 만났는데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그냥 눈빛으로 당신도 너가 행복하고 너구나. 너도 그러면서 서로 행복을 빌어주는 거기서 이제 노래가 쉘브르 우산이 좋죠 음악하고 이게 참 좋은. 그리고 다시 불타지 않게 아니죠. 헤어져요. 그냥 이제 좋네 그러니까. 서로 아쉬움을 가슴에 가득 안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그렇게 서로 헤어지는 거죠. 거기서 불타면 삼류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거기서 불타면 삼류 그렇죠. 영화. 그러면 너무 뻔하게 되는 그냥 거고. 딱 끝나니까 절제미가 있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서 그 남녀 주인공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 나누던 한 잔의 커피가 생각이 그게 바로 1단계 커피 아닙니까? 쉘브르 우산과 함께하는 1단계 커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kg 커피 아닌가요? 맞다. 그냥 1단백 커피로 바꾸자. 그래, 1kg 커피 뭐 누가 이 정도면 알아. 거의 우리가 독점이야. 자, 1kg 커피 많이들 요즘 구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많은 구매가 필요하다고 사장님이 직접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광고 끊는데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하여튼 뭐 우리 청취자분들 근데 뭐 꼭 저희가 광고해서가 아니라 정말 커피 자체가 맛이 좋아요. 네. 그래서 드립백도 있고 아니면 원두로 직접 집에서 받으셔도 되니까 네. 편한 형태로 한번 드셔보시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작은 거 한번 사보시고 맞아. 정말 향 좋다, 네. 맛 좋다 싶으시면 뭐 킬로그램 단위로 네.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소창에 직접 숫자 1 그다음에 알파벳으로 KGCOFFEE 1kg 커피입니다. 거기로 들어가셔서 다양한 커피 제품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아주 너무 부담돼 죽겠어요. 이거 재밌어. 코너 속의 코너라니까. 콘텐츠에 집중을 못해. 이거 자체도 컨텐츠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인연이 된 그 아사코는 결국 특별히 좋은 인연은 안 됐군요. 그렇죠. 그 두 번째 만나고 나서 이제 또 10년이 지났고 그 와중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한국은 그 와중에 2차 세계대전이 한국은 그렇지, 10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렇죠. 한국은 독립이 되고 또 한국 전쟁이 있고. 네. 둘이 결혼을 두 번째 만났을 때는 할 생각을 못 했군요. 그때만 해도 또 좀 사귀던 여자가 있었나 보죠. 아니면 또 한일 관계 뭐 이런 게 또 영향을 줬나? 글쎄요. 아사코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 와중에 이제 자기도 어쩌다 아사코 생각을 하곤 했다. 결혼했을까? 전쟁통에는 같은 거구나. 전쟁통에 어찌 되진 않았나? 혹시 결혼했다면 남편이 전사하진 않았나? 별별 생각을 다 했다. 1954년 처음 미국 가던 길에 나는 동경에 들러 미우라덱을 찾아갔다. 뜻밖에도 그 동네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선생 내외부는 흥분된 얼굴로 나를 맞이하였다. 네. 그리고 아사코의 소식을 전해줬다. 아사코는 전쟁이 끝난 후 메가더 사령부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만난 일본인 2세와 결혼을 하고 따로 나가서 산다는 것이었다. 전쟁 미망인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그러나 2세와 결혼하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사코의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뼈쪽 지붕에 뼈쪽 창문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20년 전 내가 아사코에게 준 동화책 겉장에 있는 집도 이런 집이었다. 이쁜 집. 우리 이 다음에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사코의 어린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 뭐야 건축학개론이야? 네. 그 집에 들어서자 마주친 것은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얼굴이었다. 이제 백합이 됐어. 이제는 백합이 됐어요. 목련에서. 스위트피 목련에서 이제 백합같이 시들어간다. 왜 백합 얼마? 그는 아직 싱싱하여야 할 젊은 나이다. 남편은 내가 상상한 것과 같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그리고 진주군 장교라는 것을 뽐내는 것 같은 사나이였다. 아사코와 나는 악수도 없이 저를 몇 번씩 하고 헤어졌다. 이 유명한 대목이죠.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게 문학의 무슨 기법이냐 이게 나오죠. 네. 갑자기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이게 동강법이라고 갑자기 푹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아사코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오는 춘천 주말에는 얘기 왜 나와? 춘천에 성심여학원이 있잖아요. 그 아사코가 성심여학교 출신이잖아요. 소양강 가을 경치 아름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추억은 여전히 아름답게 간직되어 있다라는 걸 뜻하겠죠. 네. 아, 그 부분이 그 유명한 부분이군요. 네, 한번 좀 봐야 되겠네. 읽어줬어요.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첫사랑 그냥 첫사랑으로만 남겨줘야 돼. 보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정윤진 씨도 환상 깨졌다고. 저도 제 첫사랑을 안 만났으면 좋겠네요. 왜요? 그게 깰 것 같아요. 본인을 첫사랑으로 생각하는 남자들이 연락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아, 이 피천득 선생의 이 인연. 근데 이 아사코 관련해가지고 네. 뭐, 약간 실존 인물인가요, 아사코? 아, 당연히 실존 인물이겠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네. 또 약간 로리타 콤플렉스 같은 거 아니냐.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맞아. 백합됐다고 왜 깨? 아니. 원숭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 그래서, 뭐예요, 비판이? 아, 비판이 아니라 네.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피천득 선생에게. 아니, 뭐 그건 비전 아닌 것 선생보다 같은데.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나이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해봤자 한 10살 차이 나잖아요. 정영진 씨랑 똑같네요. 그렇죠? 야, 정영진 씨 로리타 컴플렉스 있으세요? 나는 백합 된 다음 만났어. 뭔 소리야. 아, 목련일 때 안 만나고 아니야. 백합인 상태에서 만났어요. 네. 현명한 남자일세. 아니 근데 사실 이 피젝 선생이 네. 유순이라는 또 제목의 수필이 있거든요. 네? 유순이. 유순이? 사람 이름이죠. 유순이. 네. 근데 이 유순이라는 수필도 자기가 상하이 대학에서 머물고 있을 때 몸이 아파가지고 중국 여자도 좋아했어. 또? 아니요. 그 몸이 아파가 병원에 갔는데 네. 그 병원에 알고 보니까 황해도 출신의 한 여자 간호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 여자 간호사 이름이 유순인데 정말 잘해주더라는 거죠.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마말레이드 그 잼에 빵을 발라가 먹어본 적이 없고 아, 그 시절에? 상하이 호강대학은 조개가 있으니까 외국인. 예. 그러니까 고른 데서 네네. 너무 참 좋았다. 네. 근데 상하이에 이제 일본 공격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 큰일 났다 이거죠. 네. 사빈에 나가지고 자기가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네. 그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유순이라는 간호사에게 같이 도망을 치자. 지금 이거 위험하니까. 네. 근데 유순이가 너무너무 고맙다. 나를 네. 위해서 이렇게 이 위험한 데 찾아오고. 네. 근데 나는 환자를 돌봐야 된다. 갈 수 없다. 음. 자기가 너무 그게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춘원 이강수가 그 소설 흑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그 흑의 여자 이제 주인공 중에 또 한 명이 있는데 그 여주인공 이름을 좀 어떻게 장명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아, 있을 때 유순이로 갔구나. 자기가 유순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흑의 여주인공 이름 중에 하나는 유순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뭐 간호사 컴플렉스로 비판받나요? 아니네. 우리 고인이 되시긴 했습니다만, 네. 우리 피천득 선생이 네. 그 아주 극단적인 순간에서 같이 어딘가 미래를 약속하고 떠나 용기가 생길 만큼 외모가 경쟁력 있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저 못 봐가지고. 봐봐, 지금 봐봐. 아, 좀 있다고. 보여주세요. 네, 그 뒤에 있는데, 물론 이제 할아버지인데 뭐. 저건 이제 연세 있으신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아니 뭐 못생겼다 이런 얘기 아닌데 뭔가 그런 상황에서 저 남자 믿고 한번 모든 걸 다 버리고 갈게 이게 아니라는 그 거죠? 말 나오기는 조금 부족하시지 않나. 아니 이분이 호가 금화 아닙니까? 금화. 그러니까 이제 금은고를 타는 소년이다 이거죠. 금은고, 네. 금은고 금자죠. 네네네. 네. 비파 금자. 네. 악기 타는 소년이다 이거죠. 네. 갑자기 왜 동강기법 쓰시는 거예요? 뭐 뜬금없이 지금 왜 외모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왜 갑자기 외모 얘기하다가 소년이다 이거죠. 소년이다. 그 뭔가 소년이다. 정박님은 그 외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은 비판의 이제 목소리가 들릴 걸 우려해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자, 하여튼 저희가 지금 피천득 선생 예상했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 1시간 갔죠? 이럴 줄 알았다니까 1시간 됐어요 지금 벌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법정하고 끝이다? 지금 역시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 할 때부터. 이것도 2화로 나눠서 가죠. 어디서 끊을까요? 근데 지금 또 네. 소개시켜주고 싶은 에세이가 하나 또 있죠? 피천득 있는데 선생 거. 우리가 이번에 송년이다 보니까 네. 그
송년에 관해 가지고 이 제목이 아예 송년이에요. 아, 그거까지 그거요. 하나 네, 그러면 네. 피션 선생의 송년. 송년 뭐 하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세월이 빨라서가 아니라 인생이 유한하여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새색 씨가 김장 30번만 담그면 할머니가 되는 인생. 아, 짜증나. 아, 김장 안 담궈요, 요즘 여자들. 아니 이거 쓸 때는 이미 한 40년, 50년 전이니까. 자, 그래서 남편을 장담고요, 얘는. 1년에 한 두어 번씩 예, 남편 장이다. 분기별로 담궈야죠, 남편은. 푹 담궈야죠. 네. 자,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다면 시간의 흐름은 그다지 애석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세기를 헛되이 보내었다. 그것도 호탕하게 낭비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일주일을 한 해 한 해를 젖은 집단 태우듯 살았다.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보람 있는 일도 하지 못하고 불의와 부정에 한가해 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학구에 충실치도 못했다. 가끔 한숨을 쉬면서 뒷골목을 걸어오면 늙었다. 아, 참 뭔가 여러 가지 좀 자조적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항변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죠? 네. 뒷골목을 걸어오면 늙었다. 인생은 40부터 이 당시에는 인생은 40부터였어요. 요즘 인생은 60부터 70부터 하는데 이때 40에 접어들면 장년이 돼버리거든요. 요즘은 40도 애라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평균 수명 60세 40은 장년이 되고 보통 애들이 이제 거의 이제 다 네, 크고 네, 뭐 네. 이럴 때 되니까. 그렇죠. 애들 이제 대학 보낼 나이가 40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을 고쳐서 인생은 40까지라고 하여 어떤 여인의 가슴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 자기가 이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인생은 40까지야. 여자에게 또, 여자랑 남자는 또 좀 다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인생은 40부터도 아니고 40까지도 아니다. 어느 나이고 다 살만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백발이 검은 머리만은 못하지만 물을 들여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온화한 데가 있어 좋다. 때로는 위풍과 품위가 있기까지도 하다. 젊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천하고 추한 것이다. 요즘은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그죠. 네. 젊어 열정에다 몸과 마음을 태우는 것 같이 좋은 게 있으리요마는 애욕과 번뇌, 실망에서 해탈되는 것도 적지 않은 축복이다. 늙는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다 이거죠. 기쁨과 슬픔을 많이 겪은 뒤에야 맑고 침착한 눈으로 인생을 관자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여기에 해상이나 추억이니 하는 것을 계산해 넣으면 늙음도 괜찮다. 할아버지하고 나를 부른 소리를 처음 듣고 나서는 가슴이 선뜩해졌다. 그러나 금방 자연에 순응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어려서 할아버지라는 사람의 종류가 따로 있는 줄 알았다. 이건 진짜 그런. 맞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죠. 저 여동생도 예전에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는 본래 항상 저렇게 처음부터 할아버지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머리가 항상 하얗고. 태어났을 때부터 네. 할아버지. 참 그러니까 근데 참 이 좋은 말씀인데 이게 과연 이 늙어서 이렇게 해탈할 수 있는지는 좀 또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공자 말씀에 보면 젊어서는 혈기가 안정되지 못하니 색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성에 집착한다는 거죠. 혈기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그런데 장년이 되면 혈기가 왕성해서 다툼을 벌이기 쉽고 싸움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이제 한번 붙어보자.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근데 노년이 들면 혈기가 쇠하기 때문에 재물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혈기가 줄어드니까 자꾸 뭔가 물건을 가지려고 한다. 우리 정프로님 좋아하시는 장자크 루소의 에밀도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10대 때는 과자를 좋아하고 20대 요들 때는 이성에 집착하게 되고 네. 또 조금 더 이제 30, 40대가 되면 지배욕에 불타오르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결국 탐욕, 욕망, 재물에 집착하게 된다. 동생이 다 비슷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 빈센트 선생 정도 돼야지 노년의 탐욕에서 해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 들면 어때요, 정박님? 다 해탈하셨잖아요, 저분은. 젊은 시절만큼 좋아요?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 나옵니다. 피해 가셨어. 아니, 여기 나옵니다. 여기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네요. 네. 한 젊은 여인의 애인이 되는 것만은 못하더라도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무엇보다 이야기하는데 힘이 들지 않아 좋다. 하기야 지금은 젊은 여자에게 이야기하기도 편해졌다. 설사 내 말이 탈선을 하더라도 늙은이의 주책으로 돌릴 것이다. 저편에서도 마음 놓고 나를 사귈 수 있게 되었다. 가령 선생님 뵙고 싶은 데가 많습니다 하고 편지가 자유롭게 우리 집 주소로 날아오기도 한다.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본인이. 옛날 한 20년 전만 해도 네. 아내 눈치 봐서 못 하는데. 네. 좀 씁쓸하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 인생 같지만 그래도 또 긍정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필이라는 게 본래 이제 우리 서양의 수필이 몽테뉴가 수상록이라는 걸 16세기에 처음 해가지고 수필의 기원이 원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사실 몽테뉴도 그 수필을 쓰게 된 게
너무 그때 안 좋았거든요. 본인이 자기 좋아하던 친구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애 5이 다 죽고 이 와중에서 이 사람은 되게 진지한 사람이었는데 네네. 철학이란 것은 뭐 죽음을 어떻게 죽느냐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눈을 인간과 생활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삶의 어떤 주변에 하나 연애를 하고 늙어간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니체같이 그런 어떻게 보면 우울한 대명사잖아요. 네. 니체가 항상 좋아했던 게 몽테뉴의 글을 읽으면 우리를 살만한 희망을 샘솟게 만든다 이거죠. 너무 기쁘다 몽테뉴의 글은. 아주 작은 것들이 아주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니까 사실은 우리 비천덕 선생의 글이 물론 뭐 비천덕 선생 수필에 좀 비판받을 것도 많겠죠. 뭐 가든 파티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아니 파티? 영국 대사관에서 주최한 가든 파티에 이분이 초청을 받아왔는데 네. 자기가 너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적나라하게 다 나오거든요. 자기가 갑자기 말도 못하겠고 자신이 없어지고.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래서 뭐 갑자기 자기 스스로가 정신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평생을 영문학을 가르쳐오고 영국 여왕의 아름다움을 막.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 참 우리 식민지 지식인의 좀 자화상들 이런 것도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또 솔직한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마음이고. 우리가 겉으로야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모습을 말하지만 네. 사실 마음속에 다 질투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그쵸. 부러움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또 숨기면. 예, 그걸 숨기고 뭐 나는 그런 거 없어라고 말하면 그것도 위선적인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럼 막주지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정말 가감 없이 이걸 네. 드러냈다는데 아주 좀 미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한국 에세이 특집은 이렇게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겨우 피천득 선생을 마무리하고 남은 분들 법정, 신영복, 리영희, 성석재, 김종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분들은. 과연 이분들이 2부에서 다 끝날까요?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